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봤는데요. 와, 이거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진짜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바로 편파변제의 문제인데,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 갚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 그러니까 편파변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괜찮은 경우들. 네, 그런 예외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괜찮은 건지 그 기준을 딱 잡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때, 내가 한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편파변제로 찍히면 불이익이 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괜찮은 건지 그 예외를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예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보통은 돈 빌리고 한참 뒤에 이제 좀 어렵다 싶을 때 특정 채권자한테만 뭐 부동산 같은 거 담보로 딱 잡아주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불리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편파 행위죠. 왜냐하면 그 담보 설정 때문에 특정 채권자만 돈을 먼저 받아가게 되고 그럼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요. 이건 뭐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딱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또 편파 행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 돈 빌리는 거랑 담보 잡아주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동시성이 아주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도 이걸 명확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그래서 새로 돈을 빌리면서 바로 그날 돈 빌리는 그 계약기랑 동시에 담보를 설정한다.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뭐 공장 운영자금 새로 대출받으면서 바로 그 공장에 근저당 설정하는 거. 돈 빌리는 날이랑 등기 접수일이랑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빌린 돈 때문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지금 사업을 유지하려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 하는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업 유지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행위의 일부로 보는 거죠. 필수적인 거래로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오, 그렇군요. 동시성 그리고 목적,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뭔가요?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새로 돈을 빌려요. 근데 그 돈으로 특정 기존 채무, 그러니까 원래 있던 빚을 갚는 경우예요. 이것도 결국은 한 사람한테만 돈이 가는 거니까 편파변제 아닌가요?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기준인데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제3자이잖아요. 뭐 B라고 해보죠. 이 B랑 돈 빌리는 사람 사이에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 돈 빌려줄 테니 A한테 진 빚부터 갚아라. 이렇게 딱 조건을 걸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빌린 돈으로 A의 빚을 갚았다면 이건 편파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예 용도를 지정해 준 거네요. 이 돈은 반드시 A 빚 갚는 데 써라. 이렇게요. 그럼 그냥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대출 계약 자체에 그 특정 채무 변제가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목적대로 돈이 사용된 경우니까요. 돈의 흐름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죠. 와, 이것도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더 까다로워 보이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제가 빚 갚을 당시에 제 총 재산이 총 빚보다 많았어요. 뭐 재산이 10억인데 빚은 5억인 상황. 이 정도면 특정인한테 빚 좀 갚아도 다른 사람들 줄 돈 충분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요. 물론 총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건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재산이 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대부분이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기 어려운 부동산 같은 거다. 이걸 법에서는 환가가 곤란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덜컥 현금으로 빚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당장 돈 받기가 어려워지겠네요. 팔기 힘든 부동산만 남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총 재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그 재산의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화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특정 변제를 하면 이것도 편파 변제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볼 게 아니라 그 재산의 질, 현금화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변제 경위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해요. 전문가랑 꼭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정리해보면 첫째, 돈 빌리는 것과 담보 설정이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둘째,
제3자가 특정 빚 갚으라고 딱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줘서 그대로 갚은 경우. 그리고 셋째, 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그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위주라면 특정 변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와, 정말 겉보기엔 비슷해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네요.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법원이 이 공평함이라는 걸 판단할 때 그냥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 또 그 행위를 한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인에게 돈 갚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편파 행위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과 맥락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맥락이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똑같이 한 채권자에게 돈이 갔어요.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그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와 계약서 같은 데 명시된 그 목적이라는 게 어떻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정당성까지도 이렇게 확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